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과 연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건 이미 진작에 눈치채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아예 등지고 살게 될 거라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연애할 당시에는 남편이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 수입이 항상 들쑥날쑥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직 대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수입이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벌던 돈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매번 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생각대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부터 남편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돼서 벌어놓은 돈까지 까먹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감하게 자기 지분을 동업하던 친구에게 전부 넘겨버리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는 여태껏 사업 키워온 경험 살려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며 취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다른 것보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들 월 수입은 우습게 벌 정도로 잘 되는 사업이었는데, 한번 처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그걸 곧바로 놓아버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남편이었다면 아마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했었을 거예요. 결혼 이야기가 막 오가기 시작한 시점에 남편이 백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 솔직히 저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저런 추진력이 있는 모습을 보니 뭘 해도 하겠다 싶어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저금도 많았고 사업 털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지분을 넘기며 받은 돈도 있었기에 남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친정 부모님이 당장 직장 없는 남편을 두고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했던 덕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첫 만남 때부터 나를 잔뜩 세우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동생이고 시아버지고 시어머니 말에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집의 실세가 누군지는 굳이 가려내지 않아도 누군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우가 시어머니 말에 농담도 하고 깐족대면서 맞장구도 치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딸이다 보니 엄마랑 가까워 그러는 거지, 신우도 결국엔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 싹을 아예 짓밟으실 계획이셨는지 심기가 불편한 걸 전혀 숨기지 않으셨어요.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내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측정하는 경보기가 있었다면 아마 그 시간 내내 하루 종일 울리고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 말에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제 기분 살피면서 돌려 말하더라도 할 말은 다 해주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시어머니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이 저를 두둔해주고 중간 역할 해주는 모습이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건 당신이고 모든 게 당신 뜻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랑 사적으로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든 간에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커버를 쳐주고 있으니 아들이 방패 역할을 해주기 전에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며느리 잡들이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게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며느리고 손아랫 사람인데 시어머니 하자는 것마다 무조건 싫다고 거절하고 그러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날 남편이 중간 역할 잘 해줬으니 앞으로도 쭉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뒤에 숨어서 알아서 해결하게 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당시 취직 준비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벌써부터 시어머니와 저와의 갈등을 두고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 거리를 하나 더 던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줘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하고 제 의견을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한다면 시어머니도 저랑 기싸움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거리낌 없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본 목적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았고, 첫 인사드린 바로 다음 날부터 결혼에 관한 이야기나 일정에 관해서는 남편과 제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통보하듯 연락을 해왔네요. 완전히 억지만 부린 건 아니기에 중요한 게 있으면 남편과 조율해가며 나름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언젠가였어요. 저희 집이 제 위로 언니만 셋이 더 있는 대가족입니다. 저희 언니들은 이미 결혼을 다 해서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첫째 언니는 결혼 전에 차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형부랑 결혼해서 지금은 둘이서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지방에 있는 대기업 취직하면서 취직 이후 쭉 거기서 지내고 있고요. 저희 막내 언니는 미국 시민권자인 형부 따라 결혼하면서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떨어져 살다 보니 명절에도 전부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나마 첫째 언니가 같은 지역에 살아서 집만 두고 본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건 아닌데 장사가 워낙에 바쁘기도 하고 언니네 가게가 또 명절이 대목이다 보니 사실 명절에 가장 보기 힘든 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큰언니입니다. 오히려 지방에 사는 둘째 언니를 더 자주 만나요. 해외에 살고 있는 막내 언니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도 영주권이 나오고부터는 이따금씩 치과 치료도 받고 한다고 휴가차 뜨문뜨문 한국에 왔었는데 코로나 시작되고부터는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그때부터 여지껏 전화통화 말고는 막내 언니는 만난 적도 없어요. 갑자기 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상견례 때 온 가족들 다 나올 수 있게 준비하라고 난데없이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것도 상견례 하기로 정해놓은 날짜를 딱 일주일 앞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온 가족이라는 건 저희 언니들은 물론이고 형부의 조카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예요. 상견례 때 다른 가족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요. 저도 첫째 언니 결혼할 때 따라갔던 적이 있으니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전원 참석을 시키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언니네는 형부랑 같이 바쁘고 가게 문도 맘대로 닫을 수가 없으니 시간 빼기 힘들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둘째 언니 또한 장거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요. 해외에 사는 막내 언니는 당장 제 결혼식에 올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에 형부들하고 조카들까지 다 나와야 한다는 게 무슨 억지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앞으로 한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야겠다는 게 이유였어요. 거절은 가당치도 않은 거고 무조건 참석시키라고 계속 억지만 부리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 되면 다 만날 사람들이고 솔직히 언니나 형부들이 제 시댁하고 얼굴 두고 지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언니들인데 결혼식 때나 인사하면 되지. 미리미리 얼굴 도장 찍을 일이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만나보고 싶은 거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다지만 안 나오는 사람 없이 강제적으로 다 참석시키라는 게 무슨 억지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 언니들의 형부들까지 직접 만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결혼을 반대하시려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네 자매 다 모이면 엄청 대가족이라 정신도 없을 거고 온 가족이 다 모여본 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가족들도 모이기 힘든 상황을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상견례에 온 가족이 다 참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가족들이 전부 참석 안 하는 상견례는 상놈 집안 상견례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당신들 집안에 상놈 집안 상견례를 시킬 생각이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선시대의 상견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 평생을 모르고 살아도 제 인생에 그 어떤 지장도 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대답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이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왔어요. 가족이래봐야 시부모님의 시동생과 신우가 전부인데 또 막상 신우는 같이 안 왔더라고요. 따로 출발하기로 되었었나 본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서는 시동생한테 네 누나한테 전화해봐라 계속 다그치고 있었어요.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입장을 하려는데도 시어머니는 신우가 곧 도착할 거라고 밖에서 신우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기어이 신우는 예약 시간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포기하고 입장하려던 찰나에 남편이건 전화를 신우가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그게 스피커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아침부터 숙취가 너무 심해 못 나갈 것 같다고 엄마한테는 잘 좀 둘러대달라며 전화를 끊는데 그 통화 내용을 모두가 들었다 보니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동생도 신우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더니 자기도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온 거라며 누나도 없는데 자기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쑥 자리에서 빠지더군요. 그래서 신우와 시동생 덕분에 시댁도 시어머니가 말하는 상놈집안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찔리는 게 있었는지 사람 많아봐야 정신만 없지 않겠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 전날 술을 퍼마신 신우한테 다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는 별 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상견례 이후로 시어머니도 많이 잠잠해졌었기에 저도 제가 똑부러지게 행동한 게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식 몇 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음식들 이름을 계속 나열하더니 이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시나 했어요. 요리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큰언니처럼 친정어머니 손재주를 닮아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레시피 대충 보면서 따라해도 맛은 대충 내거든요. 막 자신 있는 요리는 없었지만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잘 됐다면서 동그랑땡에 산적부터 해서 갈비찜에 이런저런 요리들을 저보고 해오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오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물으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필요한 요리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시외조모님이시죠. 아무튼 시외조모님 제사가 있는데 그날 상에 올릴 음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픈 갈비찜이며 뭐 그런 것들이 저보고 책임지고 해오라는 소리였고요. 시외가 제사 음식을 저보고 미리 집에서 준비해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 어이가 없던 건 그때는 아직 결혼식을 몇 주나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안 했을 건데 예비 며느리한테 시외가 제사 음식까지 준비시키는 건 무슨 신보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시외가 제사 음식까지 해와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결혼식 날짜 잡았으니 며느리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냐고. 음식 맛깔나게 해오면 미리미리 시외가 어른들한테 점수도 딸 수 있고 그러면 남편도 친척들 앞에서 기가 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꼭 취직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하고 싶었던 터라 시어머니와 있던 일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티도 내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제가 결혼 전에 시외가 제사 음식을 해가면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정말 기가 살겠냐고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꾸역꾸역 그 음식을 해갔는데 남편 기가 안 살면 제가 해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왜 내 아들한테 말하느냐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직장 알아본다고 정신없는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길래 어머님 말대로면 제가 남편 기 살려주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겠냐? 그럼 그만큼 의욕도 샘솟지 않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아무 말도 없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대요. 결혼 전에 많이 삐걱이긴 했지만 남편도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듣고는 저보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자기가 취직만 일단 성공하면 같은 일로 두 번 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중간 역할을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해하던 남편 마음과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한 방 먹여주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오히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한 집에 살게 되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는 일이 없어지더군요. 남편이 결혼 초에도 직장을 구하던 와중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들 눈치가 보이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림이 그렇잖아요. 남자인 자기 아들은 집에서 일단 놀고 있고 며느리인 제가 회사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었다 보니 더욱 더 저한테 뭘 시키기가 그랬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연락이 없던 건 아니고요. 이따금씩 전화해서는 너무 남편이 집에만 있다고 해서 집안일을 전부 남편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저러다 진짜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으니 집안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거야 제가 시키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했으니 따로 그것 때문에 남편과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혼 6개월 차를 넘기니 남편이 그간 노력해온 여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사업을 운영했던 기간까지 전부 다 경력으로 쳐줘서 여태껏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남편이었는데도 높은 연봉의 관리직 자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이 있긴 했어요.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온 경력이 아니다 보니 팀원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경력을 인정받았다지만 실무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모자란 경력을 채우겠다며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쩔 때는 퇴근도 안 하고 회사에서 하루를 꼬박 세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 연장선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남편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내내 회사에 나가봐야겠다고 말을 전해왔어요. 결혼 후 맞는 첫 명절이기도 해서 기어이 출근을 하겠다는 남편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남편이 없는데 시댁에 가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연휴 내내 남편도 회사에서 숙식을 할 계획이었기에 저도 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 친정에 가서 쉬다 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명절 당일 새벽에 저 혼자라도 가서 찾아뵙겠다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같은 거 해야 할 거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겠다 했어요. 저녁에 다시 친정에 와서 남은 연휴는 친정에서 보내겠다 말했고요. 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보고 남편이 명절에 뼈 빠져라 일하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친정 가서 놀고 먹을 생각밖에 없냐면서 제정신이냐며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2번 움직일 바에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시댁에 얼굴 도장만 찍고 친정에서 푹 쉬다 오는 방법도 있었는데 괜히 흠잡히겠다는 생각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할 도리는 해야겠어서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서 일거리도 돕고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속 깊은 며느리 칭찬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제정신이 아니냐. 마누라가 돼서 놀 생각밖에 없냐고 한 소리 들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친정 가서 탱자탱자 놀 생각하지 말고 연휴 시작하기 무섭게 시외가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나 도우라는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댁 제사가 있으니 저 혼자 시외가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도우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새벽에는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를 도와 시댁 제사 준비를 하라고요. 세상에 그놈의 시외가 제사를 자꾸 저보고 챙기라는지 싶어서 저도 그냥 내질러 버렸네요. 남편이 명절에도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시냐고. 그동안 저 혼자 뼈 빠지게 외벌이 하면서 집안 먹여 살렸던 거 기억 안 나시냐 했죠. 결혼하고도 6개월을 저 혼자 돈 벌어오고 그랬는데 남편은 집에서 펑펑 놀고만 있었으니 남편이 취직 준비한 6개월, 180일만큼은 나도 남의 집 조상님 밥 준비해줄 바에야 그냥 나 혼자 편히 쉬겠다고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아주 맹랑한 걸 며느리로 들였다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결혼했으면 출가회인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고.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평생 친정에 붙어서 살라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 보고 지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한번 이렇게 내질러버린 김에 그동안 쌓였던 거 다 풀어버리려고 더 싸울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 그 발언에 엥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저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시댁 안 가게 되는 게 뭐가 무섭다고 거기서 제가 꼬리를 내리겠어요. 좋으면 좋았지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한테 알겠습니다 말하고 어머님 뜻대로 저는 앞으로 친정에만 가고 시댁에는 발길을 끊겠다고 바로 대답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말 안 듣는 며느리라서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부터라도 말 잘 듣는 며느리 되겠다 말하고 이번 명절에도 당일에는 시댁에 갈 예정이었는데 어머님 말을 앞으로 잘 듣기로 했으니까 명절 당일에도 그냥 딴 데 안 가고 시댁도 안 가고 친정에만 딱 붙어 있겠다 말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사실 그 이야기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아플싸 싶었는지 뭐라 하셨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무슨 할 말이 남으셨는지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도 그냥 안 받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남편 앞에 두고 시어머니랑 있던 일 말하고 연휴에는 그러한 이유로 시댁에 안 가고 친정에만 있을 거라 말했어요. 솔직히 자기 어머니랑 싸웠다는데 좋아할 남편이 어딨겠냐 싶어 걱정도 됐는데 남편은 제 원망이나 탓 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말하고는 저보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댁 할 일이나 있으면 저 두고 자기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대요. 그렇게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시댁과 등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에는 예고한 대로 아예 시댁은 남편 혼자 다녀오고 저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설 연휴 시작됐을 때 그때 그랬어도 찾아뵙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남편이 갈 필요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중간에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그걸 떠나서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남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지. 제 자신만 두고 본다면 너무 편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이없는 일을 겪고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을 사귀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술, 담배, 여자 이런 걸로 사람 속 썩이는 거 없는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여러 가지로 모난 구석이 없어서 결혼 상대로 딱이다 싶었네요. 하지만 결혼은 진짜 남자고 여자고 당사자만 멀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정말이네요. 남자친구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한 뒤 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이없을 만큼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취직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턴도 하고 계약직으로도 잘 취직이 되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었달까요? 물론 회사마다 방침도 다를 거고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 여동생 하나만 놓고 보자면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같이 대화를 나눠봐도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 오빠,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처럼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라곤 없어 보였는데 어째서 인턴만 하고 땡, 계약직 기간만 끝나면 땡,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잘리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거참 이상하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 당시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더군요. 남자친구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다 2번 마주치고 이후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식사도 한 2번 해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 외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지요. 한편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는 4살 차이였는데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계산해보면 남자친구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저, 그리고 제 여동생,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 순이에요. 아무튼 제 여동생은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지더니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떡하니 회사까지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지만 남자친구 여동생과 제 여동생의 문제로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이 시작된 건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루는 만나기로 한 곳에 먼저 도착한 제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정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싱글벙글 웃으며 남자친구가 오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니 자기 여동생이 대기업 인턴에 합격을 했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제 여동생이 다니던 회사였어요. 심지어 부서도 같은 부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 부서의 여직원인지 인턴인지 한 명이 새로 온다며 언제 가르치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남자친구의 여동생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남자친구가 기뻐하니 저 역시 반가운 마음에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라니 제 여동생은 심란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돈 될 사이인데 회사에서 선후배 사이로 얽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면서요. 여동생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괜히 말했나 싶고 미안해지더군요. 하지만 곧이어 동생이 누가 오건 간에 일만 잘하면 문제 될 건 없겠지라며 저더러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경 많이 쓰겠다면서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대로 어머님과 자기 여동생에게 제 여동생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무 잘 됐다며 저를 한번 데리고 오라셨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쨌든 그래도 사돈 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남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다행이다 싶으신가 보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 본가에 내려갔지요. 참고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랑 남자친구가 온다고 그래서인지 점심상에 신경 써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제가 사간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으니 상견례 전에 집이라던가 혼수라던가 서로 가볍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 듯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해 보시라 하니까 전 안 차할 건 알지만 그래도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소위 밑밥을 있는 대로 까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혹시 인턴 계약 기간 2달 동안 저와 여동생이 사는 그 집에 남자친구 여동생도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무척 당황했지요. 기간이 짧다 보니 어디 월세를 구해줄래도 마땅치가 않다고 하시면서 같은 여자고 회사도 갔다 하니 당신이 걱정 없이 믿고 보낼 수 있겠다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시면서요. 솔직히 불편할 걸 생각하면 20만 원은 택도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싫다하기도 난처했고 아무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저도 동생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어머님께선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좋아하셨는데 어찌나 불편하고 부담스럽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실 거를 알고 있었냐 물으니 솔직히 예상은 했는데 진짜로 물어보실 줄은 몰랐다는 앞뒤 안 맞는 소리나 하더라고요. 이미 들은 걸 따져서 뭐하나 싶다가 문득 남자친구랑 사는 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자취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아무리 그래도 남녀 7세부 동석이라는데 어떻게 여동생이랑 원룸에서 같이 지내냐입니다. 아니 뭐 남자친구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여동생이 야식 먹고 싶어서 안 자고 기다렸다며 현관을 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잿빛으로 변한 제 얼굴을 보고는 예비 시댁에서 안 좋은 소리라도 들었냐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여동생도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2달만 있으면 되는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동생이 하는 말이 어차피 언니 결혼하면 싫으나 좋으나 봐야 할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며 알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변명같이 들릴 걸 알지만 언니로서 칼같이 싫다고 안 된다고 끊어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때 저로서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 될 분에게 좋다 싫다 의견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첫 출근을 코앞에 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와 여동생이 각자 방을 따로 썼는데 제 방을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내주고 저와 여동생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일러주었네요. 절대 방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고 전자담배라도 집안에서는 흡연하지 말라고요. 야근이 잦은 제 동생은 정말 집에서 거의 잠만 자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해줘야 한다는 것도요.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개차반이 따로 없대요. 처음 이사 오고 이튿날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가더니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고주망태가 되어서 네 발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여동생도 잠을 설쳤고 있는 대로 예민해졌지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남자친구 여동생은 저더러 혹시 국 좀 끓여주면 안 되냐길래 그런 거 끓일 줄 모르니까 먹고 싶으면 나가 사 먹으라 했습니다. 솔직히 잠깐 끓여줄까 생각도 했지만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여동생이 언니는 그런 것도 못 끓이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러냐며 빈정거리더군요. 어쭈, 이것 봐라 싶어서 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기억나냐고 오빠한테 말해야겠다고 하니 그새 또 꼬리를 내리고는 한 번만 비밀로 해달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요. 저는 아가씨가 어떻게 살든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지켜달라 한 건 지켜달라고 한 번 더 확실히 일러두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의 도넘은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근을 하루 앞두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동생에게 혹시 다음날 출근할 때 자기를 태워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서 짐 빠지는 게 너무 싫다며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대요. 제 동생은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대신 자기는 집에서 무조건 7시 반에는 나가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겠다 했는데 솔직히 중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로서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지요.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이 좋게 말해 느긋하고 솔직히 말해 게으르다고 느끼던 차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제 동생과 달리 남자친구 여동생은 세워라 내워라. 보고 있는 제가 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옷 하나 고르고 딴짓하고 머리 말린다고 거울 앞에 천년만년 앉아있고 그 와중에 얼굴에 화장은 얼마나 곱게 바르고 있던지. 보다 못한 제 동생이 7시 반에 칼같이 출발할 거라며 한 번 더 상기시켜주던데 내내 대답만 하지 뭐 하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시 25분인데도 머리만 돌돌 말고 있었고 제 동생은 현관에 서서 자기 손목시계만 바라보고 있대요. 그리고 30분이 되자 먼저 간다는 인사를 남기곤 쌩하니 현관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여동생이 옷을 입으며 언니 진짜 갔냐고 현관에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빨리 가서 제 동생 좀 붙잡아 달랍니다. 제 동생 차 안 타면 자기 첫날부터 지각이라면서요. 저는 어깨 한번 으쓱하고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속으로 솔직히 고소하단 생각도 들었고 제 동생이 시간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기 때문에 굳이 여동생 심기를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7시 45분이나 돼서야 현관을 나서던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 들으라고 그런 건지 혼잣말 치고는 좀 큰 소리로 비속어를 섞어가며 치사하다 어쩌다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이 집안에 자기가 지라고 부를 만한 상대가 있나? 그런 생각이 스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쫓아나가서는 아가씨 지금 뭐라 그랬냐고 여기 지금 지가 어딨냐고 호칭 똑바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가씨가 맘먹을 상대가 어딨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여동생이 좀 당황한 표정으로 알겠다며 대충 얼버무리곤 현관을 나서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동생과 남자친구 여동생이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분위기가 살벌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제가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인턴이 첫날부터 늦었다고 팀장이 뭐라 했더니 자기 핑계를 대더랍니다. 제 동생이 자기를 버리고 가서 늦었다며 훌쩍거리기까지 했대요. 물론 부서 사람들이야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동생 입장에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쯤 되니까 남자친구 여동생이 자기 또 버리고 갈 거냐며 사무실에서 사람들 들으란 듯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태우고 왔다대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여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2년도 아니고 2달만 같이 사는 거라 적당히 서로 배려하고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잡음이 나오니 앞으로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 큰 성인들이니까 상식과 매너를 지켜줄 거라 믿지만 그래도 일단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지요. 시간 약속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말이 나오면 특히 아가씨는 다시 본가로 내려가던지 나가서 따로 방을 구해야 할 거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여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게 어딨냐고 제 동생이 잘못하면 제 동생이 쫓겨나야 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여기는 원래 저랑 제 동생이 살던 집이니까 아가씨가 맞춰줘야지 왜 제 동생이 나가냐고 그럴 일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은 계속해서 그래도 앞으로 2달간은 자기까지 셋이서 살기로 했으니 제 동생이 잘못하면 제 동생이 나가는 게 맞다나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쓰지 말라고 남자친구 여동생 말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성인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약속 잘 지키라 한 번 더 당부를 했고 이 정도면 둘 다 특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알아들어 먹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동생이 그토록 출근 시간에 예민한 건 회사가 크고 좋은 만큼 유능한 직원들도 많아서 그 사이에서 돋보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승진할 자리는 적지, 일자라는 사람은 많지. 그렇다 보니 결국 작은 실수에서 판가름이 나곤 한다며. 그래서 출근 시간 같은 것도 허투루 지나칠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여동생의 경우 인턴이지 않냐, 인턴이 지각을 한다는 건 정규직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로 보일 뿐이라며 저더러 주의를 좀 주랍니다. 자기가 말하면 보나마나 곱게 듣지 않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뭐하나요? 결국 남자친구 여동생과 제 동생이 제대로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이 출근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한 주는 그럭저럭 제 동생 출근 시간에 맞춰서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 안 되면 택시를 타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쁜 제 동생과 달리 남자친구 여동생은 천하태평 한밤중이더군요. 제가 무려 6번이나 깨웠는데도 알아서 한다며 내버려 두랍니다. 전날이 주말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건 뭐 말하지 않아도 예상하셨으려나요. 결국 알아서 한다던 남자친구 여동생은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깨워서 일어난 거예요. 시간을 보더니 혼자 욕을 하고 돌아다니더군요. 집안에 사람이라곤 지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건 뭐 혼잣말도 아니고 어찌나 신나게 욕을 해대던지 진짜 제 귀가 다 썩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 조심하라고 욕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하라니까 이게 다 저 때문이래요. 제가 제대로 안 깨워줘서 그렇다며 자기 이제 어떡하냐고 엉엉 웁디다. 황당해서 아가씨가 무슨 애도 아니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준비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병원을 갔다고 하든 어쩌든 잘 모면할 생각이나 하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충 눈곱만 떼고라도 일단 최대한 빨리 회사에 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30분씩 샤워를 하고 얼굴에 그림 그릴 거 다 그리고 보는 제가 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제 여동생 혼자 퇴근했길래 남자친구 여동생은 같이 안 왔냐니까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거 완전 또라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둘이 또 싸웠나? 애들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나 싶고 처음부터 같이 못 산다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제 탓 같더군요. 그런데 저녁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 여동생과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께서 제 여동생을 보더니 어른이 왔는데 인사도 할 줄 모르냐며 아가씨가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냐고 삿대질을 해대시더라고요. 놀란 제가 동생 앞으로 나서서는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따졌습니다. 왜 남의 동생한테 그러시냐 하니까 니네 둘이 편먹고 우리 딸 괴롭혔냐며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애 출근해야 되는데 깨워주지도 않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출퇴근 시간에 일부러 떼놓고 다니고 유치하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더러 인물도 없는 게 못생겼으면 착하게나 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어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딸은 그렇게 인물이 좋아서 취직도 하나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느냐고 받아치니 한 대 당장 칠 기세로 손을 쳐드시더라고요. 제가 한 대라도 치셨다간 그대로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니까.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어나 보지. 한마디로 결혼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시대요? 그러자 제 동생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더러 죄송하답니다. 그래도 언니 결혼은 막지 말라면서 바보 같은 지지배가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 못하나 싶어서 순간 쫄은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선 그런 동생더러 언니 결혼시키고 싶으면 내일 회사 가서 자기 딸 정직원으로 뽑아달라고 그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대요. 제가 됐다고 결혼 안 하면 그만이니까 빨리 짐 빼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이 꽤나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길래 못 들으셨냐고 결혼 안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따님 보니까 개판이다 싶어서 사람이 개판에서 어떻게 어우러져 사느냐고 싫다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어머님이 직접 말씀 좀 전해달라 했어요. 두 사람을 내쫓고 한 1시간이나 지났을까 누군가 급하게 현관을 두드려내다 보니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별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매너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남자친구가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그래도 아직 자기 여동생이 한참 어려서 그런 거라며 세상 물정을 모른다나 어쩐다나 내일 모레면 시집가도 될 나이인데 무슨 세상 물정 타령이냐고. 그리고 그런 건 당신이든 어머님이든 그쪽 가정 내에서 교육시키라고 괜한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했지요. 남자친구 표현에 의하면 저희 결혼이 잠정 연기가 된 거랍니다. 하지만 저는 파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 자체가 식은 건 아니라서 문득문득 힘들고 가슴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말만 했는데도 저를 아랫사람으로 보고 예의를 팔아먹은 남자친구 여동생이나 여차하면 한 대 칠 기세이신 어머님을 보고 나니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간 무슨 더한 꼴을 볼지 모르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네요. 그냥 남자친구도 저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를 보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은 찾아서 듣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즐겨 듣는 편이에요. 그간 다른 분들의 사연을 여기저기서 듣고 읽고 하면서 뭐 저런 집이 다 있나 싶을 때도 있고 저 집은 정말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싶은 충격적인 사연도 많았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은 저런 걸로 진짜 이혼까지 한다고? 하고 오히려 사연자를 욕하면서 속으로 웃어넘겼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선 다른 분들 이야기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나 싶고 저런 걸로 이혼까지 한다고 하고 놀랄 만큼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신경하게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해요. 이젠 왜 그때 그분들이 끝내 이혼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는지 막상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당하게 된 지금에 와서야 이해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합가해 살고 싶어 한다는 건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합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제가 25살 때 저희 친척 오빠의 소개로 처음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저희 사촌 오빠의 군대에서 아들 군번 후임이었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전역하고 나서도 쭉 연락을 하고 지냈었다고 해요.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당시 제 주변에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 말해주기를 남자가 그렇게 군대 1년 차이 나는 후임이랑 전역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그러는 일이 엄청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군 생활 내내 동고동락한 동기하고도
전역하자마자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연락이 아예 끊어지고 그런다는데 더더욱이 1년씩이나 차이 나는 후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면 사람이 진짜 괜찮거나 아니면 집안이 엄청 빵빵하다든지 혹은 먼 미래의 인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라도 알고 지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 오빠가 해주는 소개 자리인데 설마 동생한테 이상한 사람을 일부러 소개시켜주겠냐고 만나봐서 손해볼 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척 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집안이 빵빵하거나 미래 인맥으로 알고 지낼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괜찮고 매사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다 보니 다른 것보다 사람 좋은 남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합가시도 비슷한 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전통이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하는 거니 어쩌니 하시면서 누가 들어도 저희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생각도 없었는데 몇 번을 계속 그러시니까 은근 기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집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특히나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나이기도 했고 저희 연애 시작했을 당시가 남편이 막 취직에 성공했을 때였던 만큼 모아놓은 돈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5평은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냐는 둥 애들 교육시키려면 강남학군이 좋다는데 요즘은 분당 이런 쪽도 엄청 괜찮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을 꺼내셨지요. 그때 아무리 제 나이가 어렸고 결혼 전이라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시부모님하고 사는 것만 봐도 대충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갔거든요. 강남이니 분당이니 목동이니 시댁이 서울 북부에 인접한 경기권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집값이 상상도 못할 만큼인데 계속 그쪽 지역 이야기를 꺼내는 게 하루는 혹시나 시댁이 엄청난 알부자고 그걸 남편이 여지껏 티를 안 낸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에 친구들이 해줬던 집이 엄청 부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시 생각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그 후로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자꾸 강남이니 분당이니 어쩌니 하면서 집 이야기를 꺼낼 때 크게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흥이 깨지기 시작한 건지 그 뒤로부터는 딱히 해주겠다던 신혼집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 말 듣고 김칫국 안 마신 게 천만 다행이었지요. 괜히 기대했다가 진짜 크게 실망할 뻔했거든요.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이었는데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히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당연히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그게 공수표를 날려댄 거라고 했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진 비슷하게 맞춰줄 생각으로 강남이니 분당이니 하는 말을 날렸던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집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저희한테 걸어왔으니까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저희들을 그냥 독립시키기에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런다. 방 하나 비워줄 테니 3년 정도 시댁에서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독립해 나갈 준비가 된다면 신혼집을 구할 돈 1억 원을 보태주시겠다면서요. 그 기간 동안 저를 옆에 끼고 살면서 살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저희들 돈 관리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저희한테 생활비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도 하셨죠. 그렇게 3년이면 저희 맞벌이에서 버는 돈이 합치면 2억 조금 넘을 거라고. 그러면 그 2억에 니들 둘이 모아놓았다는 돈 1억?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돈 1억 해서 총 4억으로 신혼집을 구해 나가 살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일단 처음에 집 해준다는 말과 전혀 다른 소리부터 어이가 없었지만 그거 말고도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관리해준다는 저희 돈부터 그랬죠. 3년 모아서 2억이 말이 2억이지. 사람이 어떻게 돈 한 푼 안 쓰고 살 수 있겠나요? 그걸 따져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두 사람한테 한 달에 교통비랑 핸드폰비로 20만 원씩 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만큼 충분한 거 아니냐고. 그 돈이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3년 계산해보면 1,500만 원 돈 나오는 거금이고, 당신이 대신 해주겠다는 저희들 두 사람 생활비 또한 한 달에 250만 원씩만 잡아도 돈이 1억에 가까운 돈이지 않냐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저희 돈도 아껴주고 이래저래 생활비니 용돈이니 해서 주는 돈까지 다 계산해보면 1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만 따졌을 때 2억 이상을 이것저것 다 따지면 3억 정도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래요. 애초에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방 한 칸 얻어놓고 신혼생활 시작할 생각은 없었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싶었어요. 둘이 합쳐서 월급이 600이라고 3년이면 2억을 모은다는 생각부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안 살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니들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없냐며 한 소리 나올까 봐서 이야기를 꺼냈죠. 다 큰 성인들이 교통비랑 핸드폰 요금 합쳐서 20만 원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하는 듯 바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결혼한 여자가 대학교 다니는 여자랑 같냐고. 결혼했으면 그만큼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때문이라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제 씀씀이를 줄여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답도 안 나오더라고요. 용돈은 20만 원으로 짜게 잡으셔놓고 두 사람 생활비는 어째서 250만 원이나 크게 잡으셨냐고 물었더니 거기엔 저희 두 사람 생활비는 물론이고 당신이 저희들 데리고 살아주면서 하게 될 살림에 대한 당신 용돈도 포함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희들 조금이나마 더 아끼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시댁에서 나가 독립할 수 있게 기꺼이 포기한 돈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 그런 거 따지고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들길 시간 있으면 그럴 시간에 당신한테 더 고마워하고 효도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일단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도 시어머니 발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아는지 집에 돌아가는 저에게 자기도 몰랐던 이야기라면서 시부모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도 말고 크게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를 해줬어요. 당연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몹시 불쾌한 반응이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시작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요. 이미 친정부모님께서는 시댁이 강남분당 떠들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했던 게 어느 정도 공수표였다는 걸 눈치를 채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시댁에서 도와주는 대로 똑같이 맞춰서 저한테 해줄 생각이셨는데 3년 합가에 1억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하게 두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저희한테 그냥 신혼집 먼저 구해버리면 합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지 않겠냐시며 2억을 그 자리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당장에 2억을 해줄 테니 사위를 데릴 사위로 머슴 부리듯 부려야겠다고 전해라. 그렇게 시어머니랑 기싸움 같은 걸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공수표를 날리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던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남편감으로 더할 나위 없다고 평판이 좋았거든요. 저희 사촌오빠의 강력한 지원 사격도 있었고 저도 남편과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연애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점도 저희 부모님께서 높이 사셨었고요. 시어머니가 합가 이야기만 더 못 꺼낼 상황만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알아서 잘 살 것이라 그렇게 믿으셨기에 그 돈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던 거예요. 남편도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시어머니가 그 뒤로 결혼하면 들어와 살라는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돈 2억을 해줬던 이유가 가장 크긴 했겠지만 아무튼 그 덕에 시댁 눈치 보며 지낼 일도 없겠구나 생각했고 그날 그 일로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저희 집에서 집을 거의 해줬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만큼 시댁에서는 그래도 맨입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건지 혼수랑 이런저런 것들을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부르짖던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는 혼수해오고 라는 말에 정반대인 상황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합가 시도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며 방 한 칸 비워놓으면 당신이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죠. 맞벌이하는 입장에 그게 무조건 나쁜 제안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신다기보단 합가를 노리고 그러시는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였어요. 애 때문에 시아버지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으니 이왕에 방 한 칸 비우는 거 좀 넓은 방으로 만들어 놓으라 하시질 않나. 그걸 떠나서 당장 그렇게 시아버지까지 저희 집에서 살게 되면 시댁이 빈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 집에 전세를 줘야겠다니 집을 정리해서 어디 오피스텔 같은 투자처를 알아봐야겠다느니 그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 일이겠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을 애봐준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집으로 모시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오며 가며 저희 퇴근할 때까지만 봐달라는 부탁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괜히 뒷말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말에 여지조차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맞벌이 생활 유지하면서 어찌저찌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기면서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또 합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주변에서 말하길 어릴 때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모로 겸사겸사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합가 시도를 하셨어요. 괜히 시아버지까지 하면 저번처럼 거절당하겠구나 싶으셨었는지 이번엔 조금 색다른 작전을 짜서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취미로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데 하루는 등산 잘못 갔다가 한번 발을 크게 접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발목 때문에 아주 옴짝달싹을 못하겠으니 저희 집에서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는 계셔야겠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어쩌시려고 저희 집에 와 계신다는 거냐 했더니 발목이 영원히 안 붓는 것도 아니고 2달이면 다 나을 텐데 그 양반도 사람이면 2달은 알아서 지내지 않겠냐며 일단은 혼자 와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먼저 저희 집에 오시고 나중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아버님까지 오게 만들 심산이겠구나 싶기도 했고 제가 아이들 때문에 집에 계속 있어야 했던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낸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달갑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다는 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 더 늦으면 사실상 복직이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못해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였어서 차라리 이걸 기회 삼아 일자리나 알아봐야겠다는 심산이었어요. 애들이 1학년, 2학년 때가 또 육아하는 데 있어서 엄마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들 하긴 하는데 그때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저희 퇴근할 때까지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참에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 동안 취업 자리를 알아보면 딱 좋겠다 싶었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갈 궁리만 하고 있냐면서요. 제가 취직 준비를 하는 거지 매일같이 면접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한 달 정도는 면접 오라는데 서너 군데 다녀온 것 빼고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건지 면접 다녀온 회사 중에 제일 조건이 좋은 회사에서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가 저를 불러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해서 저도 곧바로 출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제 출근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가 지금 아픈 사람을 집에다 두고 출근은 무슨 출근이냐고 난리법석을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죠. 그래도 다친 게 손목이 아니라 발목이라 천만다행이지 않느냐고. 아예 혼자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시지 않냐고요. 한 달 같이 지내면서 보니 실제로 목발 같은 거 없어도 혼자 거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혼자 오래 서 계시면 발목에 안 좋을 건 사실일 테니 제가 어머님 필요한 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갈 테니 걱정 마시라 했죠.
식사랑 그런 건 다 준비해서 냉장고에 준비해 놓을 테니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 드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방 따뜻하게 보일러도 켜놓고 낮에 혼자 계시는 동안 TV도 편하게 재밌는 거 골라보시라고 케이블도 신청해뒀고 온수매트도 켜놓고 갈 테니 방이든 거실이든 원하는 데서 맘 편히 쉬고 계시면 되지 않겠냐고요. 나가서 돈 벌어온다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수로 그걸 말렸겠나요? 결국 그렇게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2달이면 다 낫는다던 시어머니 발목이 그 후로 2달이 더 지날 때까지 다 낫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다 꾀병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나은 발목을 가지고 계속 안 좋은 척 하고 계셨다는 걸 저한테 딱 들키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아침에 머리하고 고데기를 끄고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엄청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게 가스불이던 다림이던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켜놓고 나왔는지 헷갈릴 때면 막상 집에 가서 확인해보면 제대로 꺼놓고 나온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저랑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너무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는 그 상황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그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왜인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도통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식사 중이신가 보다, 화장실 가셨는가 보다 싶어서 시간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한 번을 전화를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고데기 때문에 불이라도 나겠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 더더욱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후다닥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부랴부랴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고데기는 아예 코드까지 뽑아놓고 뒷정리까지 해놓고 나왔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을 떨었구나 싶은 와중에 첫째 아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아픈 다리 이끌고 어딜 가신 건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결국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그날은 아예 오후 반차를 쓰는 걸로 하고 쉬었네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연차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 쓰는 것도 아까웠고 눈치도 엄청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건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하는 시간이 되기 15분쯤 되어서였습니다. 발목이 아프시다더니 위아래로 등산복을 쭉 빼입으셔서는 숙련자도 꺼린다는 초겨울 등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산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신 건 아니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뒷산 다녀오신 거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저를 보더니 엄청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묻길래 저희 집인데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냐고 대답을 하고 어머님이야말로 아픈 다리 이끌고 어딜 다녀오신 거냐고 했죠. 누가 봐도 나 등산 다녀왔다고 광고를 하는 복장이었다 보니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오랜만에 지인분들하고 잠깐 코에 바람 좀 넣고 오셨다는데 그때 결국 발목이 다 나은지는 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책임감 때문인지 둘째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와주신 건 감사할 노릇이었네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가 발목이 다 나은 상황에 굳이 저희 집에서 머물 이유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몰래 밖에 나가실 만큼 심심하신데 저희 집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 모르긴 몰라도 아버님도 혼자 지내시는 거 힘드실 거라고 아이 봐주는 것 때문에 그러시면 친정어머니가 바로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상황에 어떻게든 저희 집에 더 머물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기에 그때는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학교 후 저희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시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도 그 눈치가 보이긴 하셨는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며 합가를 시도하려던 행동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운하다는 식으로 나올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자처해 상황을 해결시켜줬고요. 언제까지고 시어머니와 제 문제에 있어서 저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굴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남편이 저를 원망 한 번 안 하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그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남편 덕분에 여태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해서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 둘이 일찍 퇴근도 해서 오랜만에 남편하고 TV 켜놓고 영화 한 편을 봤었거든요. 미국 영화였는데 영화 자체만 두고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을 말해도 되나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 때문에 성공에만 집착하던 한 남자가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가족들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나눈 대화를 회상한 뒤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자신이 승진하는 데에만 사용했던 걸 후회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된 주인공이 다시 시간을 되돌려 그동안 가족들한테 해주지 못한 걸 해주며 결국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 저도 너무 감동적이라서 영화 보면서 몇 번을 눈물을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나 애들 눈치는 보지 않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족들을 챙기고 돌아보라는 그런 뜻이 담긴 가족 영화였는데 문제는 남편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자체를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시간을 되돌리면서 그동안 가족들한테 소홀했던 걸 반성하는 주인공보다 항상 아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던 아버지를 밀어내기만 했던 주인공에게 이입을 했던 게 문제였지요. 물론 영화 자체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언급은 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내와 내 자식, 내 가족에게 후회가 남지 않게 자라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이 모두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주인공 관계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있었다는 점이 또 문제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부터 남편이 부쩍 시댁을 챙기는 데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회사 생활한다고 부모님을 못 챙긴 것 같다며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시댁에 좀 다녀오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줄창 시댁만 가자길래 친정은 언제 가자고 할런지 두고 봤더니 2달 내내 주말마다 시댁에는 가자면서 친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댁만 가고 친정은 갈 생각이 없느냐 물었더니 장모님은 그동안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시댁만 다녀오는 게 전부였으면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저보고 시어머니 생신상 좀 차려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사연에서 들었을 때는 생신상 차려드리는 걸로 진짜 이혼도 하고 파혼도 하고 하는 게 사실이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던 저였었는데 막상 내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저보고 차려오라니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새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거면 내가 아니라 자식인 당신이 차리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자기가 뭐 밥을 할 줄 아냐, 반찬을 할 줄 아냐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밖에 식당들 가면 다 나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잘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냐고 한마디 해주고 늘상 하던 대로 어머님 생신은 외식하는 걸로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외식은 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며 기어이 꼭 생신상을 제가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머님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려봐야 몇 번을 더 차려드리겠냐고. 나중 가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올해부터라도 챙겨드리자고 끝까지 저한테 어깃장을 부리더라고요. 미역국 한 사발 끓이고 불고기 양념 재워두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면서요. 그래서 말 잘했다고
남편한테 그럼 내년에 어머님 칠순 때도 뭐 어디 예약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미역국 한 사발에 불고기 양념만 좀 재워두고 땡치면 되겠느냐 했더니 밖에서 사 먹는 건 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던 남편이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한테 말했어요. 직접 생신상 차려드릴 거면 당신 말대로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양념 재워두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봐줄 테니 당신 손으로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직접 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남의 집 자식인 며느리보다 당신 배불러 낳은 아들이 챙겨주시는 걸 더 감동스러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그냥 어머님 생신은 아예 올해는 챙기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남편이 아주 입이 대빨 나와서 한동안 저한테 말도 안 붙이고 퇴근도 일부러 늦게 해서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효자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려버린 거예요. 생신상 문제야 이렇게 넘어갔으니 사실 사연까지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얼마 전부터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한 데 있으니까요. 케이블 TV에서 그냥 틀어주는 영화 한 편 잘못 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러다 시부모님 잘못되면 자기는 그거 못 견딘다고 부모님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면서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냐고 거의 반 협박조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칠순도 안 되셨는데 가는 날 받아놓고 사시는 거냐 따져도 아무 소용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올 뿐입니다. 시어머니 발목 다쳐서 저희 집에 잠깐 몇 달 계셨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 비어있을 때 시어머니 편히 드시라고 음식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부터 해서 전부 제가 하는 일이었죠. 물론 그때 초반에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 어떤 불만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제가 취직한 이래로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가 쓰던 베개 커버 한 번도 걷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합가해서 모시자는 게 우리는 하던 대로 맞벌이하고 시어머니한테 청소며 빨래며 식사 준비며 다 떠넘기자는 건 아닐 테고 분명히 하게 되면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핑계로 저한테 다 떠넘길 게 뻔한데 15년 결혼 생활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고 오히려 고부관계에 있어서 중간 역할 너무 잘해주는 믿음직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병에 걸려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진짜 영화 한 편 잘못 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영화 주인공처럼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 영화를 보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케이블 선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더더욱이 생각해 본 적 없었고요. 몇 번을 설명하고 효도는 직접 하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혼 말고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어떤 조언도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편 잘못 봤다가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돼버린 남편 때문에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해결되어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요. 저도 사연 들을 때 뒷내용 없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게 그렇게 답답했거든요. 남편과 합가 문제로 냉전 상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이유야 안 봐도 뻔했죠. 남편하고 이야기 나눌 만큼 나누고 남편 말 귓등으로 듣는 며느리 혼쭐을 내주러 찾아오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지인분들 중에 다들 그 나이 먹고 자식들하고 따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른들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알아서 집으로 모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어떻게 된 게 시부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모신다는 이야기를 죽어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 지인들 아들들보다 못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며느리 복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자식들 효도도 못 받아보고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며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죠. 며느리가 딸처럼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어딜 다녀왔는지 지인들은 다들 그런 거 자랑하기 바쁜데 당신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자랑할 만한 게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쥐뿔로 알고 말대꾸하는 게 세계 제일이라는 거 정도밖에 없어서
어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쪽팔려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그것 참 신기하다고. 시집간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알아서 잘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귀찮게 해봐야 당신한테도 아들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다시면서 명절 때도 오지 말라신다고 하신다던데 제가 아는 이야기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저 스스로 효부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 정도면 꼬박꼬박 안부 전화도 드리고 주기적으로 시댁 찾아뵙고 요 근래 거의 매주 말마다 시댁 찾아가는 거 가지고 남편한테 불만 있다는 이야기도 한번 꺼낸 적 없는 게 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해서는 너는 하는 말마다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대꾸부터 하는 그 주둥이가 문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효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도 15년 세월 결혼 생활하면서 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꼭 합가해서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는 게 효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효도를 해야 한다면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할 테니 시부모님 효도는 아들인 남편한테 받으시라고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친정에서 받은 게 더 많았고 아이를 봐주셔도 친정어머니가 더 봐주셨으니 자식된 도리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가 애 봐준다고 했을 때 싫다고 거절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지 않냐면서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 꺼내시는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곧장 시어머니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처음 이야기 꺼냈던 말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3년 시집살이 견뎌내면 1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냐고요. 그런데 친정에서 2억을 해주지 않았냐. 그럼 저희가 못해도 6년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처가살이를 했었어야 했던 건데 그때 안 했던 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합가하고 싶다는 어머님 사정 감안해서 저만 혼자 친정 들어가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애들은 어머님께 양보해 드릴 테니 원하시는 대로 합가하시라고요. 어머님이 첫째 태어났을 때 아이 돌봐주신다는 이유로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때 거절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둘째까지 같이 돌봐주시면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겠냐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집은 6년간 빈집이 될 테니 어머님이 그때 저희한테 제안했던 대로 세를 놓던지 집을 정리하던지 해서 목돈 마련해서 적금을 하던 안전한 주식을 사놓던 아니면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던 그 돈을 굴려서 불리는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꺼냈던 말들이었다 보니 시어머니가 그게 잘못됐다고 딱히 반박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야기 다 정리된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난 15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을 못 들어주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곧바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뭐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당신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고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문제될 게 있냐고요. 이렇게 6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각자 부모님 모시고 지내다가 6년 지나고 나서 친정집 시댁, 우리 집 전부 정리해다가 집 한 채 지어서 양가 부모님 다 같이 모시고 살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합가도 하고 각자 부모님 서로 알아서 모시게 되고 그림이 딱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친정에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나마 시댁이 애들 학교에서 더 가깝지 않냐고 등하교 시킬 거 생각하면 시댁에 데려가는 게 맞지 않냐고요. 애들 전학시킬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당신만 딸랑 시댁에 보내면 시어머니가 합가했다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지 않겠냐고 애들이라도 있어야 집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맛 나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죠. 그리고 시간 끌지 말고 당신도 얼른 시댁 들어갈 짐이나 챙기라고 했습니다. 내 짐은 대충 챙겼으니까 당신 짐 싸는 동안 애들 짐은 내가 대신 싸주겠다고요.
남편은 그럼 애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게 하는 건 어떻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될 일이라고 우리 돈 불리려고 우리 집을 세를 놓겠다는 거고 여차하면 집도 팔아야 할 텐데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민기적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애들 짐 챙기자마자 남편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마디 해놓고 그 길로 싸놓은 제 짐가방 들고 친정으로 향했죠. 사실 애들을 시댁에 보내놓는 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학교에서 멀어지는 만큼 친구들하고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테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오래 못 버틸 거란 생각이 더 컸어요. 애들은 그때 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때 돼선 저 혼자 집에 돌아와 애들 돌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친정부모님도 40 중반 된 딸이 학가 문제로 부부싸움에서 친정에 6년 동안 지내는 걸 환영하실 리가 없고 길어야 한 달 정도 저러다 못 살겠다고 연락 올 게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남편한테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정에 가버린 지 열흘도 안 돼서였어요. 대뜸 애들하고 집에 왔으니 저도 집에 돌아오라고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냐고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 따져묻다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갔더니 시댁에 싸들고 간 짐을 혼자서 낑낑거리며 풀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애들은 할머니 집에서 살기 싫다고 제 품에 와라 감겼고요.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들 앞에서 한참을 쭈뼛대다가 2번 다시 합가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테니 집에 돌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이야기 들어보니 애들은 애들대로 할머니 집에서 땡깡을 부려대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번거롭고 불편한 게 많았던가 봐요. 2분이 일찍 주무셔서 저녁 식사를 조금 이르게 하시는데 남편 퇴근 시간에 밥을 한 번 또 차려줘야 하는 게 그렇게 귀찮았었던 거죠.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합가는 없던 일로 할 테니 돌아가란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합가해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며느리는 온데간데였고 손주들이 들어와서 애들 학교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도 가야 하고 밥때보다 늦게 퇴근하는 아들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번거롭게 밥 준비는 또 2번을 해야 하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나는 모르겠다고 파업을 하셨답니다. 네 먹을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대놓고 남편한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돌아오기엔 저한테 면목이 없으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애들 하교시키는 것도 귀찮다고 회사에서 잠깐 나와서 애들 집에 데려다 놓던 애들한테 버스 타는 법 알려줘서 알아서 하교를 시키던 하라고 아주 배째라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2번 다시 모시고 살아달란 말은 하지도 마시라 말하고 짐 싸들고 집으로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합가를 해서 혼자 손해보는 사람이 제가 될 것이란 걸 그때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왜 나이 먹고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손해라고 하는지 알겠다고 미안했다며 2번 다시 대리효도 문제로 제 속 썩이는 일 없을 거라 다짐을 하더라고요. 입이 아프게 벌써 설명했던 일이고 그게 그저 형식적인 사과이긴 했겠지만 적어도 2번 다시 남편 입에서 합가 이야기는 나오는 일 없게 이야기가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예전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영화 내용대로 시간을 되돌려 가족한테 충실한 남편이 돼주었네요. 물론 이 사건을 겪는 동안 남편한테 앙금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애들한테도 잘했고 저한테도 잘했던 남편이었으니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하고는 그날 이후로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 합가 이야기는 2번 다시 꺼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랑 풀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네요.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전한 만큼 저희가 먼저 나서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지난 날을 전부 사과받겠다는 심사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려고요. 굳이 제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싶거든요. 제 사연에 의견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언 덕분에 이렇게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것 같아요.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하면서 조건들 많이 찾던데 저는 학력이나 직장이나 집안이나 뭐 어느 것 하나 예비 신랑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제가 남자친구보다 모자란 게 있다면 월급 10만 원 정도 덜 받는 정도지요. 이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사지멀쩡한 결혼정년기 여자입니다. 여태까지 결혼 준비 순탄하게 잘해왔는데 어제 남자친구가 건네준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거기에는 예비시댁에서 정해준 혼수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해준 건지 어느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라고 아주 상세하게도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상황이라면 말이 다를 텐데 신혼집에 양쪽에서 6천씩 그리고 모자란 나머지 8천은 대출받아서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거든요. 대출 8천만 원 받은 것도 남친 혼자 갚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갚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혼수는 제가 해가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집을 꾸미는데 욕심이 있어서 가정가구도 다 집 분위기에 맞게 맞추고 싶었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자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 들어가는 거지 않냐. 가전이라는 게 신제품이 워낙 빨리빨리 나오고 가구 또한 생각보다 금방 망가진다. 아이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조언들을 들어서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되도록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혼수 맞출 돈 아껴서 일단 대출 먼저 갚고 자가로 이사 갈 때 진짜 원하던 것들로 집안을 채울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먼저 꺼냈던 말이 있으니 반반 결혼하면서도 혼수는 그냥 엎어서 제가 더 해가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 구상해놓았던 가정가구들보다 훨씬 최신식의 최고급 라인으로 혼수 리스트를 작성해주다뇨.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럴 거면 혼수도 똑같이 반반하자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혼수를 해온다고 했던 건 내가 알아서 해오겠다는 거지. 사달라는 거 사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게 뭐 대수라는 듯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해마다 바꾸는 것들도 아니고 한 번 사는 건데 좋은 걸로 사는 게 맞는 거지. 그거 알아본다고 우리 누나랑 엄마가 자기들 할 일도 미루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며 두 사람 노고는 생각해주지 않을 거냐 되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가구들 쓰는 사람은 우리 둘인데 왜 그걸 어머님이랑 당신 누나가 결정하느냐고 따졌더니 엄마랑 누나가 인생 선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막 독립하는 우리보다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설마 모르겠냐고 어련히 좋은 걸로 고르고 고른 거니 예민하게 굴지 말랍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계속 보고 있으니 적혀있는 리스트에 김치냉장고랑 에어컨 옆에 곱하기 표시해놓고 숫자 3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숫자 3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그거? 하고 대답하고는 엄마랑 누나네 거도 이참에 바꾸려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단을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거 안 바라고 예비 시누네랑 예비 시어머니 집에 김치냉장고랑 에어컨 똑같은 거로 하나씩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랑 일절 상의도 없는 내용이었죠. 애초에 신혼집에 똑같이 반반하고 혼수는 제가 더 해오기로 한 건데 예단을 찾는 것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남자친구랑 티격태격만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 리스트에 적혀있는 대로 다 해가면 그건 그거대로 당연하게 여길 것 같고 그렇다고 리스트 준 대로 안 하고 제가 하려던 대로 해가면 나중에 가서 뒷말 나올 게 뻔한데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도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엄마랑 누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들으면서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저보고 알아서 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예비시댁에서 혼수 리스트라고 적어줬다고 하고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건네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는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어이없는 건 상의도 없이 예단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에어컨이랑 김치냉장고에 곱하기 3을 해놓은 표시였지요. 어머니께서 그래도 신혼인데 대출 부담 줄이는 건 좋지만 좋은 가전 쓰고 좋은 가구 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괜히 뒷말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혼수는 적힌 대로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대신 예단으로 해오라는 그 문제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는 남자친구랑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경우에 따라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예물을 요구해야 할 것 같으니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톡으로 혼수는 어떻게 적혀있는 대로 최대한 맞춰보기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끝냈다고 말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잘 됐다고 1초도 안 돼서 답장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예단으로 요구한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그리고 그게 꼭 해가야 되는 거라면 혼수장만하는 것도 똑같이 반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그 문제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는 내 돈으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집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예물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톡을 하나 더 보냈어요. 혼수해간다고 할 때는 총알같이 답장을 하더니 그 다음 이야기를 보더니 읽기는 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한 20분 기다렸나 그때까지도 답장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 건지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나오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짜증이 잔뜩 올라서 방에서 나오니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해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톡도 답장 없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조심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낮에 그 꼴을 보고도 파혼하자고 안 하고 집에 돌아온 걸 보니 너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먼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딱 봐도 그 집으로 시집가면 고생문이 열릴 게 너무 뻔하게 보이신다고. 아직 너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남자가 네 남자친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파혼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조심히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려놓은 상황이고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제가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파혼하면 그건 그거대로 쪽팔릴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돼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추가입니다. 혼수 리스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본문에 추가하려고 다시 글 하나 추가합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집 평면도에다가 가구 배치를 미리 해볼 수 있는 게 있길래 한번 해봤거든요.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는 곳이 20평대 빌라인데 그렇게 혼수 집어넣으면 집에 발 디딜 틈 하나 없더라고요. 일단 냉장고는 TV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는 연예인들이 쓰고 있는 그 모델이에요. 양문형의 김치냉장고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 모델이요. TV는 85인치짜리고 홈시어터 시스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거실에 놓을 스탠드 에어컨에 방마다 하나씩 또 달아놓을 건지 벽걸이 에어컨도 2개나 들어있었어요. 주방 인덕션부터 해서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그냥 풀세트로 맞췄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토스터기랑 뭐 어디 업소에서나 쓸 법한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적혀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재택근무랑 출근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할 때 쓰려고 하는지 작은 방에 들어갈 가구들도 아주 기깔난 걸로 골라놓았더라고요. 책상은 뭐 높낮이가 조절되는 전동 책상이고 의자는 뭐 금으로라도 만든 건지 500만 원짜리 수입 사무용 의자를 적어놨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있는데 이참에 바꾸고 싶었는지 300만 원짜리 노트북도 들어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침대도 무슨 등받이처럼 올릴 수 있는 스마트 침대에 어디에 쓰려고 집어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안마의자도 들어있어고요.
인생 더 살아본 경험으로 고르고 고른 거라더니 그냥 제일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걸로 때려박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밖에서 술 한잔 마시고 늦게 들어오신 저희 아버지도 혼수리스트 보더니 먹고 온 술이 다 깬다면서 뭐 이런 막대 먹은 집구석이 다 있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원하시는 내용 추가했으니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속 시원하게 파혼하고 왔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날 혼수리스트 보시고는 이딴 집 구석에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거냐며 아주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날 곧바로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오빠까지 소환했어요. 덕분에 새벽 늦은 시간에 온 가족이 가족회의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 이렇게 후기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긴 했지만 사실 무엇보다 제 입에서 파혼하겠다는 말이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괜히 시간을 끄는 바람에 파혼만 늦어지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오빠한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 좀 비워놓으라고요. 오빠가 독립해나가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이에요. 저희 오빠가 연애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자기 개발하는 데 쓰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 먹고 모으는 데 쓰거든요. 부모님이 그 모습 보고 나중에 저 자식 장가 갈 때 되면 모은 돈 한 푼도 없을 텐데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아파트 하나 얻어주셨거든요. 그게 7년 전이고 그때 시세랑 비교하면 지금 벌써 몇 배나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시세 검색해보니 대충 4억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오빠가 집은 갑자기 왜 비우라고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 긴 말 안 하고 저한테 그 혼수 리스트 좀 가져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그 리스트를 건네받고 대충 보더니 미친 거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곧바로 눈치를 챈 건지 당장 집에 있는 자기 짐들은 대여 창고 빌려서 거기다 보관해야겠다 하고는 흔쾌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은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주고 우리가 집해 갈 테니 혼수는 니들이 해오라고 큰소리치고 받아올 수 있는 거 다 받아오라는 뜻이었어요. 온 가족들이 나서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었는데 덕분에 꿀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사연 보냈던 거 댓글을 보니 하나같이 해주는 말들이 파혼을 추천한다는 답변들 뿐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무슨 꼴을 더 보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불러낸 건지 그게 아직도 의문이네요. 아침이 되었으니 남자친구도 더 이상 제 전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엔 왜 말하다 말고 자리를 비웠냐 물었더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고 속이 다 보이는 뻔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묻길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약속이 있다느니 오늘은 좀 곤란하다느니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전날에 만났고 남자친구가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계획인 걸 이미 알고 있다 보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 말고 당장 튀어나오라고 강하게 한마디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자친구가 5분 정도 느지막이 도착했어요. 잔뜩 짜증이 나 있는 표정으로 오늘은 또 뭘로 짜증을 내려고 불렀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가져온 혼수 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남자친구한테 이 리스트 어머님하고 당신 누나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 만나자마자 그 얘기 하냐면서 그 말하려고 보자고 한 거냐고 또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빠 생각에는 이게 다 우리 결혼 생활에 필요해서 적혀 있는 것 같냐고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해오겠다는 혼수 못 해올 것 같으니 혼수도 반반하자고 그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엄마랑 누나가 조금 억지 부린 게 있는 것 같다. 미안하다 혼수는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사과만 했어도 예비시 부모랑 신우가 개차반인 사람이라도 파혼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밀어붙일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을 보니 엄마 아빠도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인터넷 세상에서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파혼이라는 말을 꺼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게 아니고 혼수는 내가 리스트에 적혀 있는 대로 한 개도 빼먹지 않고 전부 다 해오겠다고 했어요. 오빠네 엄마랑 누나가 부탁한 에어컨이랑 김치냉장고도 포함해서요. 대신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한 내 돈은 도로 가져갈 거고 오빠네 집에서는 이 가전가구들 싹 다 채워놓아도 모자랄 거 하나 없는 집 한 채 대출 끼지 말고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대신 집 구해오면 명의는 오빠 명의로 하던 엄마 명의로 하던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장난하냐고 그런 집을 살 수 있으면 진작에 사왔지 않겠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인상 쓰고 화내면 누가 쫄아서 굽히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도 지지 않고 곧바로 준비해놓은 비장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집은 내가 해올 테니까 오빠가 이 리스트에 적힌 그대로 혼수해오라고요. 대신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필요 없으니까 예물로 현금 5천만 원 준비하라고 했어요.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자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집을 해온다는 소리를 하냐길래 아버지가 오빠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그 집이 지금 시세가 6억 정도 하니까 혼수랑 예물 5천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시세는 제가 일부러 조금 뻥튀기해서 말했어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건데 아파트가 5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상치 못한 아파트 이야기에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허둥지둥거리길래 생각할 시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딜 가냐고 붙잡길래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더 볼일 없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시길래 내가 집 해올 테니 혼수 적혀 있는 대로 남자친구네서 다 해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혼수 해온다고 나와도 파혼할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6시쯤에 남자친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욕심 많은 아줌마한테서요.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올 테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이라 나가긴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밥이 중요하냐며 밥은 자기가 밖에서 사주겠다고 30분이면 도착하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여지껏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밥도 한번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일륜지 대사 운운하면서 밥까지 사준다고 하니 돈이 좋긴 좋구나 싶대요. 자리에 나가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처음부터 집이나 혼수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그래도 남자친구보다는 훨씬 고단수구나 싶었죠. 저희 부모님 안부부터 시작해서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사하는 집에서 밥 다 먹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실례인 게 없는 것 같아서 자리를 카페 같은 데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후식까지 사주기는 싫었는지 우리 낼 돈 다 내고 앉아있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그냥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남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혼수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집을 원래 같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집을 해오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니까 혼수를 이제 우리 보고 해오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묻더라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집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묻길래 원래 부모님 명의의 집에 오빠가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오빠가 장가가면 받기로 했던 건데 저희 오빠가 장가갈 생각이 없어서 그 집을 저한테 양보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대신 혹시나 나중에 오빠가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 집을 오빠가 물려받기로 했다. 대충 없는 사실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말해줬지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곧장 집은 어디에 있는 거냐, 평수는 몇 평이냐, 구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잡다구레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6억이라고 들었는데 아파트 이름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느냐 꼬치꼬치고 캐묻더라고요. 집은 지은 지 23년 정도 된 20평대 복도식 아파트다. 시세는 인터넷 검색했을 때 다른 동의 다른 층수이긴 하지만 같은 평형대로 마지막에 팔린 가격이 6억이었다 대답해주고 집 주소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혼수에 관련된 거 먼저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자기가 자기 딸이랑 적어놓은 혼수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건지 알았는지 그제서야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며 생각해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집이 좁은데 그런 호화로운 가정가구들 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요. 아무리 최신식 가정가구가 좋아도 그런 건 집에 맞춰서 하는 게 100번 맞다고, 당신이 아주 운이 좋아서 똘똘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며 나같이 복받은 시어머니도 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혼수는 다시 우리 딸이랑 상의해서 집 크기에 맞는 걸로 다시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랑 상의하는 게 아니고 딸이랑 상의한다고 하는 게 참 소름이 다 돋았네요. 혼수 이야기는 대충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건지 다음엔 곧바로 예물로 요구한 5천만 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먼저 묻길래 저희 부모님이 6억 집회 가는데 그 정도는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좀 액수가 너무 큰 것 같다 하면서 원래 예물이랑 예단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야 뭐 5천만 원 예물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집까지 해오면서 5천만 원치 예단 준비하는 게 너네 집에서 좀 부담되지 않겠냐며 저희 집 걱정을 해주는데 참 고마워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은 포기 못 하더라고요. 집에 그 두 개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집이랑 딸 집에 그거 두 개만 해주라고 그럼 자기들이 예물로 현금 1,000만 원 정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들 장가 보내는 걸로 얼마나 자기들 주머니를 챙기려고 작정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만 해도 너네 집이 2, 300만 원 정도 이득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파혼할 결심으로 나간 자리인데 거기서 그거 조율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더 이야기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나도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2, 300만 원 이득 본다는 소리, 내 집에 혼수 꼴랑 1,000만 원치 채워주고 아들 꽁으로 장가 보내려고 하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뭐라도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는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2번 들을 만큼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원한다면 한 번 더 해드리겠다 말하고 아들 꽁으로 장가 보내려고 하는 분이 우리 집 돈 걱정 해줄 필요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줬어요. 얼굴이 그날 먹은 낙지볶음보다 더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입만 뻐끔뻐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곧바로 또 한마디 건네줬습니다. 아줌마같이 욕심 많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고 자기 줏대도 없이 엄마 말만 듣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을 위해 집을 해가기에는 또 돈이 너무 아깝다고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말이에요. 이미 혼수 리스트 받았을 때부터 파혼 생각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고 한번 잘해보라고 부모님이 당신 명의 집까지 제 앞으로 해준다기에 남자친구한테 기회를 다시 줘본 건데 괜히 그렇게 했다고. 아까운 내 시간만 낭비한 것 같다고 더는 시간 낭비할 생각 없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아드님한테는 직접 말해주던지 그게 싫으시면 내가 전화로 파혼 통보하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울분을 참지 못해 돌아선 제 등 뒤에 대고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봤냐. 벌써부터 저러면 결혼하고 어떨지 안 봐도 뻔하다고. 파혼하는 거 바라던 반이 그렇게 하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서 밥은 사주신다고 했으니 계산은 안 하고 가겠다고 밥 잘 먹었다 말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간에 싹 다 무시하고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오빠도 연락을 받은 건지 부모님이랑 같이 둘러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지금 파혼 선언하고 오는 길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버지도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도 잘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제가 올바른 결정 내릴 줄 알고 일부러 짐 안 빼놓고 있었다고 뭐하러 집까지 해가면서 그런 집이랑 식구를 맺냐고 했고요. 그래도 몇 년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다 끝낸 남자친구하고 파혼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며 다들 걱정해줬는데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속이 후련하고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씻고 나와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남자친구였어요.
아마 지 엄마한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소식 듣고 전화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 받을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신경도 쓰기 싫어서 전화기 꺼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어차피 일하는 동안 핸드폰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주 내내 전화기도 꺼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저녁에 핸드폰을 다시 켜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지 착신음이 한 번 울렸는데 곧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려는 남자친구 말 자르고 직접 만나서 말하자 그러고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도착했는데 언제부터 와 있던 건지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서는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커피잔에 있는 커피를 반 정도 마셨고 온기도 없어 보이는 걸 보니 와 있는지는 좀 된 듯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엄마고 누나고 다 필요 없고 결혼하면 너만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살겠다고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않을 테니 제발 자기 좀 다시 받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떠보려고 물어봤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번에 파혼 선언하면서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받기로 한 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괜찮냐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결혼하는데 이제 오빠네 부모님 지원도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빌라 전세가 아니라 단칸방부터 시작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방금까지는 다시 받아달라던 남자친구가 흠칫 놀라더니 거기서부터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도 못했나 봐요. 집이 뭐가 문제겠냐.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그런 낭만적인 대답까지 기대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파혼하겠다는 제 결정을 번복할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은커녕 그 부분은 머리 맞대고 둘이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는 단순한 대답조차 못하더군요. 어버버버 거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꼴을 보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자리도 엄마가 시켜서 나온 걸 거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싸가지 없게 행동했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떠나서 6억짜리 집을 해온다는데 그냥 놓치긴 아까우니 어떻게든 결혼부터 시키고 보겠다는 생각이었겠죠. 당장 자기 집이랑 딸 집에 김치냉장고 하나 놓아주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젠 오빠가 대출 없이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사와도 결혼할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오빠는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냥 나랑 결혼하려고 그나마 얼마 모아놓은 돈으로 엄마 집에 냉장고랑 에어컨이나 바꿔드리고 평생 엄마 품 떠날 생각 말고 같이 살라고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엄마 말만 듣는다고 무조건 이득 보는 건 아닐 거라고. 나랑 파혼하게 된 것도 엄마 말만 듣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엄마 말이라도 안 들으면 오빠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거라고 조언해줬네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굳이 나온 이유는 다시 잘해보려고 나온 게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해놓은 것들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결혼식 관련해서 예약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들 전부 다 정리해놓고 캡처해놓은 자료 보여주고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절반 나눈 금액 늦지 않게 제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파혼은 내가 하자고 했지만 원인은 오빠랑 오빠 가족들한테 있으니까 절반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신혼집에 걸어둔 계약금은 아깝긴 하지만 그건 그냥 오빠나 나나 서로 인생 공부한 비용으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길래 나는 할 말 다 했고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가보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결혼은 쫑나고 말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가 처음 사연을 적을 때부터 답은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댓글 하나가 기억에 너무 남아서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일로 파혼을 하셨다는 분이 달아주셨던 댓글인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인상 깊었네요. 사람들이 쓰니 파혼한 거 신경이나 쓸 것 같냐고요. 하루 이틀 정도야 화두에 오를 순 있겠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러다 만다.
위약금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아깝다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그게 더 손해인 거 모르냐고요. 전부 맞는 말인데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대번에 파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지 겨우 하루 차이긴 하지만 그 24시간 동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 제 인생이 아깝네요. 혹시라도 저처럼 파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 눈치 때문에 혹은 돈 들어간 게 아까워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 있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냥 파혼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